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토바이 하나로 전국을 일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오토바이에 몸을 맡기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있죠. 탁 트인 하늘에 시원한 바람을 쏘면서 달리다 보면 사는 게 그래도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저렇게 다들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만 다니다 보니 적적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 방송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더 기막힌 일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라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라는 법 없다는 용기를요. 이 썰만 방송은 어쩌면 저에게 은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를 쏘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려도 좋겠다는 나쁜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며 이런저런 분들의 사연을 듣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니 마음속의 응어리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져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 마무리에 제 사연을 좀 적어보내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많은 용기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들이 줄줄이 있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아프셨고 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누나들과 형들의 손에서 크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자상한 부모님 손길과 같을 리가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방치나 다름없었죠. 좁은 집안 방 한 칸을 떡하니 아픈 아버지가 누워 차지하고 있고 다른 방 한 칸에는 다 큰 누나와 형들이 매일 복작대고 어머니는 아무리 밤이 늦어도 오시지 않는 그런 날들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나이가 찬 누나와 형들도 집을 나가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집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생긴 빚도 함께 남겨졌죠.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둥 마는 둥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깃집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알바를 닥치는 대로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쪼개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도저히 줄어들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점점 늙고 아프시게 되었죠. 겨우겨우 빚을 청산하고 나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제 나이가 벌써 40이더라고요. 나이 40에 가진 것은 없고 능력도 없고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야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노점에서 떡볶이며 오뎅을 팔아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큰 돈을 버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기가 좋았죠. 저 역시 차를 들고 나서는 어머니의 일을 좀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떡볶이가 인기가 많았어요.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떡볶이 장사를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더군요. 그래서 창고에 처박혀 있던 어머니의 수레를 꺼내어 다시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옛 기억을 떠올려
어머니가 만들던 대로 떡볶이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만들면 떡이 금방 불거나 아니면 맛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외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연구하고 재료 배합을 다르게 할수록 맛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고 또 열심히 만들면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칭찬해받는 것도 재미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네요. 처음에는 주변 학교 정문 근처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장사를 마치면 집에 돌아가 레시피 연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좀 더 퍼주면서 의견을 좀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난 뒤에는 학교 시간까지는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시내로 자리를 옮겨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맛과 성인의 입맛을 둘 다 만족시킬 맛을 개발했죠. 매일매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만 했지만 처음으로 제 적성에도 맞고 하루하루가 신이 나기만 했어요. 그런 노력을 알아주듯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노점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번듯한 가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가게는 반년도 안 되어서 옆 가게까지 인수해 확장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시내에 2호점을 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이루어졌네요.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점검하고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메뉴를 점검하고 저는 1호점과 2호점을 전부 뛰어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수입도 좋았죠.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도 쌓였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등 따신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성공을 하자 저와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결혼운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돈도 벌리자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어떤 날은 큰맘 먹고 선자리나 소개팅에 나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하나같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아가씨들이라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저는 은연중에 저와 함께 이 가게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반려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알바 아가씨였는데 보통은 대학생들이 짜투리 시간에 쪼개서 알바를 하러 오곤 했지만 이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직장인이었으면서도 저녁 시간에 알바를 하러 왔더라고요. 힘들지 않겠냐는 저의 말에도 대답도 정말 야무지게 했습니다. 돈 버는 일인데 당연히 힘들겠죠. 누가 힘도 안 드는 일에 돈을 주겠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좀 벌어놓으려고요. 알바 경험도 많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키도 크고 몸매도 늘씬한 게 얼굴도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정말 일도 잘 해냈고요. 단 한 번도 지각한 일이 없었고 손도 빨라서 두 사람의 몫의 일도 단번에 해냈어요. 게다가 일을 귀찮아하거나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네요. 늘 먼저 일을 찾아서 하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진상을 피우거나 트집을 잡는 손님들 상대도 정말 능숙하게 해냈죠. 저에게는 그야말로 보물과도 같은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20대인 예쁜 여직원에게 40도 넘은 제가 언감생심 마음을 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모른 척했죠. 그녀가 일하는 1호점으로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실없이 웃게 되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유난히 바빴던 휴가철. 겨우 장사를 마무리하고 뒷정리를 하느라 전부 정신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모든 알바들이 퇴근을 하고 저는 주방 정리를 하다가 홀로 나왔는데 그 아가씨 혼자 홀 정리를 하고 있지 뭡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니, 미니 씨,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했어요? 알바 시간도 끝났는데. 얼른 퇴근하세요. 나는 아직도 있는지 몰랐네. 주방도 바쁜데 홀까지 혼자 언제 다 정리하시려고요. 조금만 도와드리고 갈게요. 정 신경 쓰이시면 시간 내 수당이나 챙겨주세요. 저는 얼른 미니 씨가 정리하던 것을 받아들었어요. 아, 그럼요. 시간의 수당에 보너스까지 드릴 테니 얼른 들어가요. 이러다가 막차 끊기겠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도와 척척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정리가 끝나고 나자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수당은 됐고요. 저 저녁이나 사주세요. 사장님도 아직 저녁 안 드셨죠? 늦은 저녁이나 먹고 맥주나 한잔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 두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은근히 좋아하고 있던 차에 이게 웬 기회냐 하는 마음도 있었죠. 가게가 아닌 밖에서 만난 그녀는 그날따라 훨씬 예뻐 보이더군요. 그렇게 알게 된 그녀 역시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친척에게 빚보증을 잘못 써준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집도 전부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에서 오랫동안 눈칫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죠.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더 그 사람이 좋아지던지. 그녀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리고 너무 예뻐서 저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부르게 용기를 냈다가 일을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송방 끓이고 있던 어느 날 가게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데 뜻밖의 가게 앞에 그녀가 서 있더군요. 그날은 일을 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네요. 제가 그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자 그녀는 저를 보며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아니면 다시는 사장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도 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깜짝 놀란 제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돌아섰어요. 그제야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미니 씨 좋아요. 하지만 미니 씨는 아직 어리고 예쁜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니 씨를...
제가 미니 씨 좋아해도 되나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안 된다고 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진짜 사람 애태우게나 하고. 좋아해도 되니까 이제부터 저 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 저에게 서투르게 고백을 하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녀는 저와 얼른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나 이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당신이랑 사업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러니 빨리 결혼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자. 응? 사귄 지 채 2달이 안 되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누님과 형님은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니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완전히 그녀에게 푹 빠져서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 누가 말린다고 해도 당장 결혼을 할 작정이었죠. 의외였던 것은 그녀가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죠. 마음 같아서는 그 빚도 제가 다 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나 하고 혼인신고나 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정말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일가 친척들을 전부 불러놓아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네요. 아내 쪽 식구들은 단촐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전부였어요. 그 2분은 딱히 저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별다른 질문을 하지도 않고 조용히 식사만 한 뒤 돌아가셨죠. 하지만 사람의 예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 따위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저 무뚝뚝하고 살기 팍팍해서 별 관심이 없나 보다 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저희 식구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그녀가 단출한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집이라도 넓혀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녀는 전부 다 필요 없다고만 했죠. 지금은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니 그냥 있던 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넓히자고 말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업을 막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 갑자기 큰 목돈을 쓰거나 융통하기가 저에게도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크게 호강을 시켜주리라 마음을 먹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착한 아내의 태도에 누님은 의아해하셨어요. 내가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그냥 나이 먹은 누나가 노파심에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들어만도. 원래 여자는 아무리 돈이 없이 결혼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실반지 하나라도 끼고 싶어 하거든. 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이불이라도 새로 사는 게 그게 여자야. 나도 그랬고 다른 누나들도 다 그래. 근데 니 처는 여자가 보기에 좀 그렇다. 꼭 자기와 관련되는 적은 아예 안 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서
누나가 마음에 걸려. 혹시라도 돈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절대 넘기지 말고 일단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어차피 네 처가 되었으니 천천히 믿어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다 믿고 맡기지는 말어라. 알겠어? 누님의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신우의 오지랖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딱히 틀린 말은 없어서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서류나 문서 같은 것은 조심하기는 했네요. 아내를 의심한다기보단 정말 중요한 서류 없고 잘 모르는 아내가 잘못 처리할까 싶은 노파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같은 집에서 잠이 들고 같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출근을 하는 생활이 어찌나 즐겁고 행복하던지요. 그리고 아내 역시 변함없이 바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하루는 이러더군요. 당신이 매일 보는 저 레시피 수첩 있잖아. 그거 우리 집 육수랑 양념 비법 적은 거지? 맞아. 저기에 내가 그동안 연구한 모든 비법이 다 있어. 그것 좀 줘봐. 당신 바쁠 때 내가 육수라도 끓여놓고 양념장도 만들게. 매일 당신 혼자서만 하잖아. 나도 도울게. 저는 수첩을 들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저의 모든 노하우와 몇 년 동안 피땀 흘린 연구가 적혀있는 공책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주지 못하자 아내는 살짝 토라진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뭐야? 지금 자기 마누라도 못 믿는 거야? 됐어. 하긴 기법은 며느리도 모른다는데 이제 결혼한 마누라를 뭘 믿고 보여주겠어. 알았어. 절대 안 봐. 이렇게 토라지며 일어서는데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별게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요리하다 그때그때 적은 거라서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저도 못 읽을걸? 그러자 아내는 이랬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매장도 늘어날 텐데 당신 혼자 이거 다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비법도 그 수첩에 적힌 게 전부인데 저걸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래. 깨끗하게 정리해서 끝까지 비밀로 할 건 지키고 나머지는 규격화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일이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더군요. 저의 꿈은 대형 떡볶이 프랜차이즈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의 규격화와 통일화는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꼬깃꼬깃한 수첩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매뉴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수첩을 아내에게 아낌없이 내주게 되었네요. 아내는 틈틈이 그 수첩을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역시 아내가 생기고 나니 좀 더 일에 체계가 잡혀간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까? 레시피 정리 작업이 전부 끝이 났을 때쯤 아내가 친정에를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 얼른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입니다. 같이 다녀오자고 해도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게 쉬는 날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 괜찮으니 그냥 일하고 쉬고 있어.
어차피 멀지도 않아서 가서 밥만 먹고 용돈만 드리고 올 거야. 결혼도 했는데 생일이라고 용돈이라도 바라는 눈치니까 얼른 내가 다녀올게.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용돈도 아주 두둑히 챙겨서 보냈어요. 아내의 친정은 차로 2시간 반만 가면 되는 곳이어서 그리 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일치기도 가능한 곳이었죠. 그래서 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내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침에 떠난 아내는 점심때가 지나도록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루 종일 연락도 되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늦은 밤 아내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런데 형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네. 사고가 좀 있었어. 우리도 경황이 없어서 늦게 연락하게 되었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의 말에 의하면 아내가 친정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내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막 국도에 들어서는 순간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부딪혔다는 것이었죠. 헐레벌떡 아내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안치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울부짖는 저를 아내 오빠가 필사적으로 말리며 말했어요. 나도 겨우 옷이랑 특징만 확인했어. 하필 전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의사도 얼굴은 가리고 보여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만 자네도 진정해.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고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보내줘야지. 저는 그만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내와 집과 가게를 오고 갈 때 타고 다녔던 수용차는 형체를 알기도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네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었죠. 장례식은 어머니와 형님만 참석한 채로 조용히 치러졌어요. 형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현실이 미안하다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얼른 일을 치렀죠. 그리고 아내 유골은 자신이 나중에 선산에 뿌리겠다며 저에게 어서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는지 모를 집안에서는 당장이라도 아내가 저를 반기며 나올 것 같았네요. 가게에도 온통 아내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아른거렸죠. 견디지 못한 전 가게 문을 닫고 배달할 때 쓰던 오토바이 한 대만 끌고 길을 떠났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것인지, 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가슴속에 차있는 이 울분을 토해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 인적이 드문 곳만 골라서 시원하게 달리고 나면 마음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에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으면 그곳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있으며 머물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요일에 여비를 벌고 다시 또 길을 떠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에게는 저도 몰랐던 방랑벽이 있더군요. 그동안은 그렇게나 정착을 하고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어디에도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는 원래 제가 살던 곳과는 정반대인 도시에서 지내는 중이었어요. 원래 살던 곳과는 차로도 6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완전한 타향이었죠. 하지만 여유로운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저는 그곳에서 열흘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날이었어요. 배달 주문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었고 돈가스와 우동을 픽업해서 배달을 갔습니다. 보통 그런 주문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죠.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곧 제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날로 변하고 말았네요. 저는 보통 배달할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른 뒤에 그냥 바로 돌아서서 나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 집이라도 더 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집 역시 음식을 문 앞에 두고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그 집 현관문 앞에 놓인 물건에 우연히 눈이 가더라고요. 떡볶이 주문을 받았는지 떡볶이 떡을 주문한 빈 상자들이 현관문 앞에 우르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떡은 제가 장사를 할 때 거래를 하던 곳이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갔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멈칫하는 사이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에서 여자 하나가 나와서는 무심히 음식을 집어들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랬죠. 얘들아 밥 먹자. 현관문 안에는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저 매일 보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죽은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닮거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제 아내였어요. 제가 아내를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몸짓과 눈빛,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전부 다 몸에서 흡사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유령이라도 본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헬멧을 쓰고 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장승처럼 우뚝 서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네요. 머릿속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일어서 쓰러질 것만 같았죠.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저는 다시 한번 현관문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나오더군요. 네? 왜 그러시죠? 저는 최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목이 꽉 잠겨서 제가 들어도 이상한 목소리가 나갔지만요. 배달비를 안 주신 것 같아서요. 배달비가 뜨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인상을 확 쓰더니 매서운 소리로 저를 째려보더군요. 드디어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죠.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주문했잖아. 배달비 안 냈어? 배달비 달라.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을 아내의 오빠라고 소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울부짖는 저를 달래며 새 출발을 하라고 도닥였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누가 봐도 부부의 모습으로 서 있었네요. 배달비 이야기를 하는 둘의 뒤로 한 꼬마가 엄마하고 부르자 제 아내였던 여자는 휙 돌아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이랬습니다.
나는 애들 밥 먹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우, 진짜. 배달 하나도 제대로 못 시키니? 저는 헤매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기계를 조작하는 척을 했고, 차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쓰러지듯 털썩 길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아마 그날 몇 시간이고 거기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배달센터에서는 저를 찾는 전화가 20통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였네요. 저는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근처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제 호적을 떼어보았습니다. 제 호적은 깨끗하더군요. 분명 혼인신고서를 적어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혼인신고를 마쳤다던 제 호적은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흥신소가 알아온 사실은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가짜였죠.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한다고 했지만 다니고 있던 회사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고 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여자는 낯선 이름으로 낯선 남자와 낯선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이도 둘이나 있었죠.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형님인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들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왜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사정을 전부 알게 된 흥신소 직원은 혀를 찼죠.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 인간들이 왜 그랬는지 제가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이 빚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가게를 하다가 전부 다 망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요즘 히트친 가게를 찾다가 사장님 떡볶이 가게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친구에게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 배우러 간다고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했다네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거고 진짜 좋은 장사거리가 있다고 자기가 완전 잘 나가는 가게 레시피를 전수받아왔다고 엄청 주변에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떡볶이집 차리려고 가게 보고 다니고 있대요. 아마 사장님한테는 그 레시피를 빼돌릴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그랬습니다.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아낼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게 접근을 하고 목적을 달성한 다음 저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위장을 하다니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꼭 제 값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흥신소 사장이 모아둔 증거를 가지고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만 이렇게나 많으니 경찰들도 무시할 수 없었는지 저는 경찰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고발도 같이 진행했어요. 그렇게 형사와 함께 집으로 찾아간 날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한때 아내였던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친정오빠라고 소개를 했던 남자 역시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난 저를 보고 고개도 들지 못했죠. 그 두 사람이 가장 악랄했던 것은 사고를 의장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도 가입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병원 염환실 직원의 매수에 여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들어오면 그걸 빌미로
죽음을 꾸미기로 했던 것이죠. 혹시라도 저나 보험회사 직원이 아내의 시신을 확인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사망보험금을 뻔뻔하게 타내고는 그 돈으로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더군요. 정말 인간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남편도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나를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고작 그 레시피 얻으려고 나를 좋아한 척 사랑한 척 했어. 그냥 열심히 내 밑에서 일만 배웠어도 나는 나중에 전수해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포기한 거니? 웃기지 마. 너야말로 말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줬잖아. 우리가 그 레시피대로 얼마나 만들어봤는지 알아? 그래도 그 맛은 흉내도 낼 수 없었어. 나쁜 놈. 내가 니놈 비 맞추느라 몇 달을 고생해서 겨우 빼내온 건데 너는 끝까지 전부 안 알려줬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 탓하는 것인지. 인간의 도리나 염치 따위는 아예 모르는 그 년놈들과는 더 이상 말을 해봐야 가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먹게 두 사람을 두고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경찰서를 나왔네요. 그들은 사기와 공갈,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그 외에도 상당한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는 돌려주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에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오토바이로 여기저기를 쏘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응어리가 가득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이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다르게 살아볼 용기를 가지게도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별별 일도 다 겪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지 하며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떡볶이집은 레시피와 간판까지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그런지 탐해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꽤 큰 금액을 받고 넘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는 지금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과 함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해야겠죠? 그러니 썰맘님과 구독자분들께서도 저의 앞날에 용기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기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연자님께서 썰맘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니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도 사연자님을 위해 음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앞으로의 날을 열심히 살아가면 능히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더 진한 스토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